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들의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례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관련 의혹도 언급했습니다.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의 변호사를 따로 만났고 재판 절차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법정 시한을 이미 넘긴 가운데 법에도 없고 기록도 안 남는 소소위에서 비공개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시 여야 합의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예산을 꼼꼼하게 심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정황까지 명백히 밝혀냈는데 영장이 기각된 건 매우 유감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 오전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은 김 씨를 재판에 넘길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상징하는 대법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죠. 그런데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네, 이 영장 청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영장 청구서에 적힌 범죄 사실 대부분에 양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들의 영장 심사가 이제 내일 있을 텐데 구속 여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앞으로의 검사 수사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4일 화요일 아침엔 박소연 기자가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심없이 일했다던 박병대 전 대법관. 법원 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없이 일했습니다. 국민과 법관에게 고개를 숙였던 고영한 전 대법관. 후배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검찰이 두 전직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일부 하급자 진술과 상당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법원 행정처장을 지낼 때인 2014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이른바 부산 법조비리 사건과 정은호 게이트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 청구서는 158쪽, 고 전 대법관은 108쪽에 이릅니다. 여기에 적힌 많은 범죄 사실 가운데 대부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시점을 특정할 단계가 아니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사실상 양 전 대법원장을 정조준한 겁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내일 열릴 영장 심사를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검찰은 어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례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관련 의혹도 언급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집무실 등에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의 변호사를 따로 만났고 재판 절차에 대한 의견을 직접 나눴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일선 판사들이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조치한 적이 있죠. 그런데 정작 본인이 김앤장 변호사를 만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결과를 뒤집기 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의혹을 조사해왔습니다. 특히 법원행정처와 박근혜 청와대, 외교부, 그리고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의 수상한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김앤장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소송과 관련해 의견을 나눈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한모 변호사가 대법원장 집무실과 식당 등에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적어도 3번 이상 만났는데 이때 징용 재판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강제징용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될지 등에 대해 의견을 묻고 입장을 나눈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에게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란 취지로 의중을 밝힌 것으로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독촉한 곽병훈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한 변호사의 현재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앤장 측은 검찰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 변호사의 접촉 사실은 검찰이 지난달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의혹에 대한 방어권 논란 등을 고려해 검찰은 로펌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제하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국내 로펌 1위 김앤장을 압수수색한 것은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노골적인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 등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돌아간 뒤 이듬해 8월 다시 대법원에 넘어왔습니다. 이때 미쓰비시 측의 변론을 맡은 곳이 바로 국내 로펌 업계 1위인 김앤장입니다. 검찰은 이후 법원행정처와 김앤장의 공조가 시작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앤장은 미쓰비시를 대리한다는 정식 위임장을 내지 않았고 행정처는 일본에 재판 관련 문서를 보내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사건을 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뒤 행정처와 청와대, 김앤장 등이 공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뒤 파기 계획이 마련됐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2015년과 2016년 임종원 전 행정처 차장은 김앤장 변호사에게 연락해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외교부 의견을 묻는 서면을 내라고 독촉했습니다. 김앤장은 2016년 10월 관련 서면을 냈고 외교부는 다음 달 재판이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결국 전원합의체 회부 절차가 시작됐지만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회부도 보류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앤장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 황사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황사는 오래가지 않고 오늘 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내륙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본격적인 영하권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 황사비가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서해상에서 유입된 황사가 비에 섞여 내린 겁니다. 비는 오늘 아침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하게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추가로 유입되는 황사는 없지만 상공에 남아있는 황사 일부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중서부와 호남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황사는 오늘 밤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사라지겠습니다. 비와 함께 내륙 곳곳에는 짙은 안개도 끼었습니다. 새벽 한때 서울의 가시거리는 500m 아래로 떨어졌다가 해가 뜨면서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주말인 토요일에는 영하 10도 등 한파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또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충남과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도 예상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을 한 건데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정황을 상세히 밝혀냈다며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김모 전 참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는 등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세월호 전국이 당시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 등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를 위해 기무사에 세월호 TF를 만들고 유가족 개개인의 성향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세월호 관련 진보단체의 집회 정보를 입수해 재향군인회에 전달, 맞불 집회를 열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명백한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시했는데도 기각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는 정의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의혹을 밝히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은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이 된 우리나라 과학연구위성 차세대 소형 위성 1호가 쏘아 올려졌습니다. 로켓 재활용으로 비용을 줄이는 데 주력해온 미국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재활용 로켓을 처음으로 3번째로 발사를 했는데 여기에 탑재가 됐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4, 3, 2, 1. 우리 시간 오늘 새벽 3시 32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X 팰컨 9의 블록 5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세 번째 재활용 로켓이 발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로켓은 지난 5월과 8월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 통신 위성을 잇따라 안착시켰습니다. 로켓에는 우리나라의 과학연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1호를 포함해 18개국 34개 회사의 총 64개 소형 위성이 실려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SSOA로 불리는 이번 임무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위성 탑승 공유 임무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켓 발사는 2차례의 연기 끝에 성공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달 20일 발사체 팰컨 9의 1단 추진체 세부 점검 기간이 연장되며 29일로 발사를 연기했지만 당일 강풍이 심해 또 한 번 발사가 미뤄졌습니다. 우리의 차세대 소형 위성 1호는 앞으로 2년간 태양 폭발에 따른 우주 방사선을 측정하고 별의 적외선 분광을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의 무역전쟁 휴전 합의가 나오고 처음 열린 장이라서 역시 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갈등이 끝난 건 아니라는 우려도 있지만 당장 긴장이 해소된 걸 시장은 크게 봤습니다. 뉴욕 증시 소식은 심재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3개월간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열린 뉴욕 증시 첫날. 장 초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300포인트 이상 올랐고 S&P 500 지수는 심리적 저항선으로 불리는 2800선을 터치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일정 기간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장 후반 들어 약간의 조정을 거치며 급등세가 꺾였지만 그래도 다우지수는 1.13% 오른 25,826.43을 기록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 또한 각각 1.09%, 1.51% 오른 상태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무역 담판의 최대 수혜주인 애플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애플 주가는 이날 3.49% 오르며 184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90일 동안의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측 협상 대표의 대중 강경파로 꼽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임명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빠른 진전을 기대했습니다. 한편 미국 측 협상 대표로 예상됐던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이번 협상 테이블에 중국 측이 1조 2천억 달러 이상의 제안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that we have a commitment from them that this will be a real agreement. Very hopeful we can turn this into a real agreement. 중국의 파격적인 제안에는 금융시장 개방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중국이 코너에 몰렸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사태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주장하는 야당의 요구가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조 수석과의 통화 내용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했습니다. 조 수석이 온갖 비난을 받아 안으며 하나하나 사태를 해결해 나가겠다. 실컷 두드려 맞으며 일한 후 자유인이 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친박계와 비박계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말에 비박계 김무성, 권성동 의원과 친박계 홍문종, 윤상현 의원이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인사검증입니다. 홍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에 대한 소신과 업무 능력에 대한 검증이,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성 문제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9년에 피자업계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된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9년 만에 증시 퇴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주권 상장 폐지가 결정됐음이 공시됐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최종 확정이 되는데요. 위기의 시작은 정우현 전 회장의 갑질 논란이었습니다. 현재 15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했던 부산 지하철 노조가 부산교통공사 측과 잠정 합의안을 어젯밤에 냈습니다. 총파업 계획은 취소가 됐습니다. 임금 2.6% 인상 등의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로또 복권을 사실 수 있습니다. 단 판매점들의 피해를 줄이고 인터넷을 통해 복권을 너무 많이 사는 걸 막기 위해서 회차당 판매액의 5%, 약 38억 원가량만 인터넷에서 팝니다. 1인당 1회 구매 한도도 5천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모바일로는 안 되고 PC로만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업무용 단체 대화방에 음란 동영상을 올린 부산 모 경찰서 소속 간부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43명의 경찰이 가입된 단체 대화방에는 여성 경찰관도 3명 포함돼 있었는데 해당 간부는 실수로 영상을 올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들이 교사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수십 명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사 4명을 학생들과 분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난달 22일 경기도 파주의 한 사격훈련장에서 육군이 박격포 사격훈련을 하던 도중 오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인적, 물적 피해는 없었다며 해당 사격훈련을 지휘한 대대장과 안전통제관 등 간부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시가 소속이 돼 있죠. 스페인 프로축구 FC 바르셀로나가 내년 7월에 남북 단일 축구 대표팀과 경기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남북이 함께하는 대열에 동참하겠다고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 전역에 다양한 김치가 전시가 됐습니다. 평양 여명거리에서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김치 전시의 모습 보고 계신데요. 모란지도국의 보쌈김치, 평양호텔의 백김치, 함경북도 갓김치 등이 호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 대고려전이 오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고려문화재 450여 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고려 걸작은 북한과 프랑스에서 오지 못해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이 오늘부터 국회 농성을 시작하는데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두 양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통령의 결단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른바 밀실 심사가 지금 이뤄지고 있어서 비난이 나오고 있고 정기국회 종료일은 오는 9일에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내년 예산안이 확정돼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2019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영역별로 만점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등급 컷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역대급으로 올해 어려웠다는 국어 영역의 등급 컷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개별 성적표는 내일 배부가 됩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처럼 빗소리가 들려옵니다. 현재 출근길 거의 모든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전국에 쏟아지다가 아침에 수도권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전에 대부분 개겠습니다. 동해안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어서 비교적 강수량이 많은데요. 최대 40mm 예상되고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도에 5에서 20,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5mm 정도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황사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겠는데요.
때문에 중서부와 전북, 광주 등지에서 나쁨 단계에 보이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습한 공기 때문에 곳곳 안개가 짙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의 가시거리 100m에서 800m 안팎까지 짧아져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운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포근하지만 낮부터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오늘 서울이 11도, 전주와 광주, 대구가 14도로 대체로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북한도 평양이 최고 6도, 개성이 9도에 그치겠습니다. 다행히 황사는 금세 해소되면서 내일은 미세먼지 보통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 추위가 시작되는데요. 주말에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지면서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곳도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 오전 수원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김 씨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한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김 씨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이 된 트위터 계정은 올해 4월 경기지사 예비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상대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6년 12월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습니다. 트위터 계정 주인으로 지목된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오전 10시 수원지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해당 계정의 주인이라고 판단해 김 씨를 재판에 넘겨달라며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트위터 계정 주인이 비슷한 시각에 거의 흡사한 글이나 사진을 올린 정황 등을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15년 1월 28일 트위터 계정이 올린 똑같은 JTBC의 앵커 브리핑 기사를 1분여 만에 자신의 카카오 스토리에 공유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씨가 사용한 휴대전화기를 찾기 위해 이 지사의 집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4억여 원을 뜯긴 윤장현 전 광주시장 사건이 반전을 맞았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윤 전 시장이 전직 대통령 부인을 사칭한 전화에 사기를 당한 어찌 보면 단순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전 시장이 이 사기범 자녀들의 공공기관과 사립학교 취업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시장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분이던 윤 전 시장을 채용비리 피의자로 전환해서 입건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4억 5천만 원을 뜯긴 피해자였던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자신을 권 여사라고 속인 김모 씨는 윤 전 시장에게 지인 자녀의 취업도 청탁했습니다. 그런데 지인 자녀는 실제로는 김 씨의 자녀였습니다. 이들의 취업도 문제없이 성사됐습니다. 김 씨 아들 30살 조모 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광주시 산하기관에서 7개월간 근무했고 28살 딸은 한 사립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취업한 겁니다. 윤 전 시장이 김 씨 자녀 채용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윤 전 시장이 수억 원의 사기 피해를 당한 뒤 사기범 자녀 취업을 알선한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천 청탁 대가가 아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상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단무지를 많이 달라는 손님 영수증에 욕설로 표시를 해뒀던 음식점이 논란이었죠.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뺑소니 사건을 맡은 경찰관이 사건 파일을 모은 폴더 이름을 욕설로 해놓은 겁니다. 이 폴더에 담긴 사건의 피의자는 진범도 아니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은색 승용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잠시 뒤 같은 색깔과 같은 차종이 후진을 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2달 전 경남 창원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있었던 뺑소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맡은 A 경위는
첫 번째 차량 운전자인 광모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이사하고 그 차가 이제 보여요. 우리 사모님 차가. 그리고 또 목격자가 있어요. 목격자가. 곽 씨는 결국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 경이 PC 모니터를 보는 순간 곽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건 파일을 모아둔 폴더 이름을 욕설로 써놨기 때문입니다. 저를 얼마나 무시하고 범죄자로 취급을 했으면 그 정도 글을 그렇게 아주 태연하게. 곽 씨는 직접 카페 CCTV 영상을 분석해 자신의 차량은 브레이크 등이 꺼져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뒤늦게 진범도 붙잡혔습니다. A 경위는 평소 뺑소니 사고가 많아 불만이 쌓여 욕설 폴더에 담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A 경위를 부실 수사와 불친절을 이유로 경고 조치하고 민원을 다루지 않는 부서로 전보시켰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내년 초 개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대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기를 내년 1월과 2월로 못 박았습니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가 한반도 정세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실제로 올해 안에 그러니까 이달 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올까요? 그 가능성은 뭐 절반 또는 절반 이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역시 이제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생각한다면 2020년 11월 3일 재선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동안은 선거 캠페인에 거의 매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은 2019년도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임기 전반기 그러니까 2019년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집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12월 달, 1월, 2월 달 이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 12월 달에서 비핵화 평화체제의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내년 1, 2월 달도 금방 지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양쪽 다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점에서 이번 12월 달이 남북 정상회담의 서울 개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그림들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게 북미 정상이 또 남북미 정상이 판단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 답방을 하기에 좋은 조건들이 다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속내가 어떨까요? 역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모든 공이 지금 넘겨진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공을 넘긴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의 공을 넘겼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 이번 정상회담은 그러한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봐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역시 선물 보따리에 대한 관심이 명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핵 리스트 신고를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은 제재 완화에 대해서 강하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재 완화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미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지금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 결과를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주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마냥 키로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을 찾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장고라기보다는 현재 전반적인 미국의 입장 또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좀 판단하는 그런 상황에서 시간을 지금 늘려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희 뉴스룸에서 보도를 해드린 내용입니다.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모든 일정을 비워두고 있다. 뭐 이런 북한 소식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실제 김 위원장이 연내에 서울 답방을 하게 된다면 이 시기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18일에서 20일 사이입니다. 18일 이후 상황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적절한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17일 아시다시피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위원장의 부고가 떴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김정일 위원장의 그 사망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17일 이전은 너무 빠듯하고요. 그렇게 보면 18일부터 31일 사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역시 한미 간에 또는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남북미 간에 지금의 물밑 접촉의 그 결과들이 성과를 좀 더 빠른 속도로 거둔다면 18일, 20일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지체야 된다면 20일 이후 북한이 뭐 크리스마스 연휴도 세지도 않고 또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가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특별하게 그것을 날짜를 그렇게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연말까지 가능성은 꽤 높게 지금 열려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답방 일정이 18일부터 시작된다면 오늘이 4일이니까 이제 보름도 남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경호 의전, 뭐 의제도 마찬가지고요.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꾸준히 정부가 준비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희룡 지사도 백록당까지도 가볼 정도로 지금 남측의 준비는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당 부분 지금 그 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준비 때문에 날짜가 늦춰지거나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는 이번 그 서울 답방이 처음에는 의전을 매우 중시하는 그런 국빈급 답방 이런 식의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상당히 실무형 답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준비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경호에 있어서는 조심 또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특별하게 경호 의전 때문에 시간을 늦추거나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성사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이런 지적도 해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결과물이나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내에서도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런 지적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 리스트 신고와 관련된 부분에서 외부로 알려질 수 있는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핵 관련된 부분에서의 신고는 몇 가지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핵화를 다시 한번 우리 서울에서 재천명하는 그 자체는 역시 앞으로 비핵화 프로세스 진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제2차 북미 정상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 정도 나오면 저는 베스트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제신더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앞서 패시 레디 뉴질랜드 총독과 면담을 했고 우리 동포들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밤 서울로 돌아옵니다. 오클랜드에서 정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첫 일정으로 오클랜드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무명 용사탑에 헌화했습니다. 이후 총독관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엔 뉴질랜드 부족인 마오리족이 참석해 전통 방식으로 문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패시레디 뉴질랜드 총독과도 만났습니다. 패시레디 총독은 문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을 평가한다며 좋은 출발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뉴질랜드 동포들과도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리도 한 발 두 발 전진하다 보면 불가능해 보였던 한반도 평화의 길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새벽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 뉴질랜드 FTA와 남극 연구 분야 협력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고 아던 총리는 이에 대해 적극 지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5박 8일의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뒤 오늘 귀국길에 오릅니다. 오클랜드에서 JTBC 정재윤입니다.
네, 파장이 커지고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강도 높은 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파문의 출발점이 된 해당 수사관뿐만 아니라 함께 복귀한 수사관 일부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정원석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파견됐던 수사관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모 수사관에 대한 조사 내용을 넘겨받은 지 사흘 만입니다. 앞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김 수사관이 평소 친분이 있던 건설업자 최 모 씨와 근무 시간에 골프를 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 씨와 김 씨 등은 각자 돈을 내고 골프를 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돈의 출처 역시 감찰 대상입니다. 다른 비서관실의 특감반 직원들을 불러 골프 등 향응을 제공했는지 역시 조사 중입니다. 업자 최 씨는 현재 경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최 씨와 관련한 수사 진행 상황을 경찰로부터 파악하려 한 경위 역시 감찰에서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또 김 씨가 자신의 담당 부처였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전직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야당들은 이번 사태 책임이 조국 민정수석에 있다면서 경질을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야당의 정치적 행위라며 맞섰습니다. 이어서 강희연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야당의 정치적인 말하자면 행위라고 봅니다. 그 사안에 관해서는 아무런 연계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안의 크기는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닙니다. 친문의 핵심인 박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인내하며 뚝심 있게 국민의 명령만을 기억하고 잘 따르기를 바란다고 했고 표창원 의원도 조국 수석을 흔들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비판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활적폐청산 대통령께서 외치시고 하는데 청와대 내부는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은 검경이 특감반원 비위를 신속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하나의 유체 이탈 화법입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조국 수석의 거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 문제에 대해 답변들을 위치했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안 그래도 지옥철 명성이 자자했던 지하철 9호선이었습니다. 이제 연장 개통까지 되면서 오전 출근 시간 9호선을 타는 건 단단한 각오가 더 필요한 일이 됐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되면서 이곳 중앙보훈병원역이 새로 생겼습니다. 연장 개통 이후 첫 출근길은 어떨지 직접 한번 타보겠습니다. 시민들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출퇴근이 좀 많이 짧아진 것 같긴 한데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이제 9호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 걱정도 많긴 한데 걱정은 곧 현실이 됩니다. 오전 7시 15분 승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빈틈은 사라집니다. 하면 지옥철이에요, 지옥철. 그래서 매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보면 돼요. 이제 곧 여의도역에 도착을 하는데요. 급행열차를 타면 30분이면 이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승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렇게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열차 바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탑승하기 위해선 긴 줄을 기다린 다음 인파에 밀려 쓰러지지 않도록 버텨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8개 역이 연장 개통돼 9호선 이용 승객이 하루 12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 같고 얼마 전에 4량에서 6량으로 늘었는데도 사실 그렇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서울 강동구에서 반대편 끝 김포공항까지 50분. 지하철 9호선 연장 개통으로 출퇴근길은 더 짧아졌지만 이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지옥철에 몸을 실어야 합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어제 아침 새 소식으로 전해드렸었는데 서울 등에서 집을 살 때 내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증여나 상속 부분까지 앞으로는 써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부모의 도움으로 주택을 사고 증여세를 탈루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홈페이지에 공지한 새 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기존 서식과 비교해보면 증여 상속 항목이 추가됐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표시하는 칸도 새로 생겼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산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오는 10일부터 적용할 신고서가 지금보다 상세하게 바뀌는 겁니다. 편법 증여와 투기를 막기 위해 자금 마련 과정을 더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주택 증여는 92,178건을 기록했습니다. 10개월간 증여 건수가 지난해 1년 전체 건수보다 많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강남구의 증여 건수는 지난해의 2배가 넘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국세청이 불법 편법 혐의자를 골라낼 때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만약 거짓으로 신고했다 적발되면 집값의 2%만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TBC 이연입니다. 470조 5천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결국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죠. 국회 예결위의 예산심사 소소위는 어제도 이른바 깜깜이 심사를 계속했는데 여야는 여전히 충돌했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1조 970억의 대북경협 예산 중 깜깜이로 꼭꼭 숨겨온 비밀 예산 50%, 그 어느 것 하나도 공개하지 못하겠다. 야당은 어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비판하고 나서며 세수결손분 4조 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여야는 지난주까지 이어진 예결소위에서 남북 경협 예산과 일자리 예산 등 쟁점 예산의 상당 부분을 소소위로 넘겨 논의하고 있는데 소소위 안에서도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야당의 주장에 여당은 세수 결손 대책은 소소위에서 다루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맞섰습니다. 세수 변동 대책에 대해서는 이 세수 변동 대책은 추후에 원내대표단에서 논의를 해서 마무리할 핵심적인 쟁점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일까지던 헌법상 국회의 예산심사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어제 본회의를 소집해 국민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께는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국회는 이처럼 해마다 스스로 정한 예산 처리 시한을 넘기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예산 결산을 제때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기 일쑤입니다. 특히 수백조 원대 예산 심사는 수십 년째 벼락치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이 정한 법률이 있는데 법치기를 가장 앞세우고 지켜야 돼. 법제가 그걸 못 지킨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부끄럽습니까? 여야 모두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잠을 자야 되죠? 저희들이 잠 잘 자격이 있습니까? 예산안은 헌법상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통과돼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을 빼면 모두 시한을 넘겼습니다. 국회가 시한을 못 지키는 이유를 짚어보면 그 안에 여러 위법 행위가 숨어 있습니다. 법은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이전에 해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늦어도 9월 중엔 마쳐야 이후 예산심사 등을 충실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도 국감은 정기국회가 한창이던 10월 10일부터 한 달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정쟁으로 국감이 미뤄지면서 도미노처럼 예산심사도 영향을 받아온 겁니다. 위법은 또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결산의 심의 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매년 시한을 어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검증 없이 다음해 예산을 심사하는 잘못된 관행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사립유치원 개혁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 소위가 어제 세 번째로 열렸지만 결국 추가 심사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정회됐습니다. 누리과정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그리고 보조금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는데 서로의 입장 차이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지난주 자유한국당이 자체안을 내놓으면서 교육위 법안 소위가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보조금과 지원금,
학부모 부담금 등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두고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진전 없는 토론에 의원들도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지금 계속 이제 원점으로 계속 돌아가요. 여당과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회계를 국가에서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한국당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나눠서 관리하고 후자는 학부모가 감시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은 야당안을 마음대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교육비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주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야당은 시장 경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헌법 가치로 하는 국가가 맞는지를 결국 병합 심사를 그만두고 독립적인 안으로 올려 표결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요. 두 안을 1안 2안으로 해서 거기서 투표를 하시든지. 본회의를 앞두고 정해된 소위는 본회의가 끝난 후에도 다시 열리지 못했습니다. 아직 속개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국회 안에서 여야가 유치원법 개정안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동안 국회 밖에서도 움직임이 분주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지난주 집회에서 예고했던 집단 폐원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교육부에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 관련법 개정을 앞두고 집단 폐원 카드까지 꺼냈지만 내부의 반대 기류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박영란 서울지 회장이 조희연 교육감과 만나 폐원은 하지 않고 에듀파인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런데 한유총 임원들이 서울지회를 찾아가 박 지회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박 지회장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박 지회장이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유총 지도부는 어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집단 폐원은 사실상 철회하고 협상단을 구성해 교육부와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온건 노선으로 알려진 송기문 경기도지 회장이 협상 단장을 맡은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협상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한유총 측은 유치원이 사유재산인 만큼 시설 사용료를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그대로 내세웠고 교육부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시선이 국회로 쏠린 가운데 학부모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바른미래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남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며 유치원 3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걸 요구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내일은 이제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죠. 한반도도 기온이 40도를 넘을 수 있다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경신했던 최고 기온. 올 여름 얘기가 벌써 한참 전 일인 것 같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열돔 현상 때문에 전 세계 곳곳이 올해 더웠다고 봤는데 2100년까지 지구의 기온이 많게는 5도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올여름 한반도 기온은 끝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7월 21일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54곳에서 지역별 최고 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올여름 홍천이 41도를 기록하며 한반도 최고 기온을 깬 기록을 제시하고 한국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열사병과 농작물 고사 등 고온 피해가 잇따랐다고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폭염은 열돔 현상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열돔 현상으로 알제리 사하라 사막에선 한여름 기온이 51.3도를 기록했고 중동 오만의 한밤 최저 기온은 42.6도까지 올랐습니다. 일본과 캐나다, 그리스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각각 100명 안팎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페테리 탈라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지난해 온실가스 농도가 기록을 경신했다며 이대로라면 2100년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3도에서 5도 올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BBC는 온실가스에 따른 온난화는 전 지구적으로 명백해졌고 이미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국내에 4만 개가 넘게 있는 편의점입니다. 이 편의점 사이의 거리를 사실상 제한하는 자율 규약이 이번에 나왔는데요. 또 그동안 편의점 점주들이 장사가 안 돼도 문을 닫을 수 없었던 이유가 위약금 때문이었는데 이것도 개선이 됩니다. 송지혜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상암동 거리. 가게 두 곳을 사이에 두고 브랜드가 다른 편의점 두 곳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의 경우 250m 내에 점포를 낼 수 없지만 다른 브랜드 간에는 이런 거리 제한이 없어 가능한 일입니다. 국내 편의점은 이미 포화 상태로 2012년 약 2만 5천 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4만 개가 넘습니다. 과밀 경쟁의 부작용이 커지자 업계와 당정은 다른 편의점끼리도 일정 간격을 두고 출점하도록 하는 자율규약을 마련했습니다. 각 지자체별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담배 소매점 간 거리 기준은 현재 지자체별로 50에서 100m인데 이를 준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거리 제한을 두겠다는 겁니다. 명시적인 출점 거리 제한은 지난 2000년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판정하면서 폐지됐습니다. 편의점의 진입은 제한하되 퇴로는 넓혀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장사가 안 돼도 마음대로 문 닫기도 어려웠습니다.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위약금으로 과도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을 닫으려고 해도 그 위약금이 수천만 원에 달해서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율규약에는 점주 책임이 아니라면 폐점 때 위약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사는 곳에 충전소를 갖고 싶고 그 외 사람들은 주차 공간이 없어지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밀착 카메라로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에 세워져 있는 차량이 견인됩니다. 창문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글이 붙었습니다.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는 입주민 대표회의의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이 반려되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정문을 막은 겁니다. 충전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랬을 때 그 비용은 어떻게? 그럼 그걸 전 주민에게 다 부담을 시킬 것입니다. 전기차를 갖고 계신 분한테 부담을 시킬 것입니다. 그런 문제. 아파트 주차장 한켠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기입니다. 9시간이면 완전 충전이 가능한데요. 전기차 이용자들이 소위 집합이라고 부르는 이런 거주지 충전은 갖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달 전기차를 구입한 백명훈 씨도 아파트에서 설치를 거절당했습니다. 보조금도 지원받기로 다. 저희 아파트는 워낙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근처 공업사나 관공서를 이용하지만 주기적으로 충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외부에 나가면 따로 시간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 거기 가서 무언가 또 할 걸 마련해야 되고 항상 시간을 할애해야 되니까 그게 좀 애로사항이. 최근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충전기 설치로 주차 공간이 좁아진다거나 충전기 관리 자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특히 보급률이 낮은 전기차 주인들에게 전용 주차 공간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단 겁니다. 실제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반대가 심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주차 공간이 없어 낮에도 이중주차, 도로주차가 많습니다. 헬스를 하는 주민을 맡고 있는데 일단 장소 자체가 없어요. 2016년 6월부터는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의 경우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올해 입주한 500여 세대 신축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충전기가 없어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 나가서 충전을 해야 합니다. 건축 허가를 신청한 날 기준으로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새 아파트들도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지난 9월부터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아파트 주차장 등 공동주차장은 적용받지 않게 됐는데 전기차 사용자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거기가 법으로 항상 금지가 돼 있다 그러면 주차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 입주민들은 크게 반발할 게 분명하거든요.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매립형입니다.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선 동시에 전기차 200여 대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옆에도 모든 차량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분들도 자기 전기 차량의 충전량에 대한 불만 없으시고 일반 차량의 주인들도 큰 오해 없으시고. 도심의 충전소 설치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 보급률이 높지만 대부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를 살 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많게는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줍니다. 돈만 줄 게 아니라 불편함 없이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전기차와 기존 차량이 공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1차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네, 오늘 아침 새로 들어온 소식 보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말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 약속을 지킬 것도 촉구를 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이번에는 매티스 국방장관이 대북 압박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일단 내년 독수리 훈련, 매티스 장관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내놓은 발언을 좀 먼저 짚어볼게요. 내년 독수리 훈련은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다라고 말한 게 최근 발언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석 달 정도는 이른바 대북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은 매티스 장관이 직접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언은 좀 다릅니다. 매티스 장관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벗어나려면 비핵화에서 진전을 보여야 한다라고 한 토론회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느냐는 질문에 긴급성 측면에서는 그렇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북미 회담에 앞서서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기싸움의 일환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지난달 11월에 급증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네, 국내 5개 은행입니다. 주요 5개 은행인데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0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전월인 10월보다 4조 원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한 달 새 4조 원 이상 급증한 것은 2016년 8월 이후에 2년 3개월 만입니다. 이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가 적용되기 전에 대출을 받아두려는 가수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가상통화 거래소를 설립하는데 소액주주로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서 3,700여 명에게 314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일당은 서울 관악구와 부산 동래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상통화 거래소를 여는데 소액주주를 모집한다라고 광고를 해서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계좌에 130만 원을 투자하면 10개월 후 최소 200만 원의 배당금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애초부터 가상통화 거래소를 설립할 의사 없이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화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비 오전 갬, 황사 유입, 그리고 내일 추워져인데요. 빗소리와 함께 화요일 아침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내리는 비는 수도권은 아침에 그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부분 오전 중 개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높아지면서 나쁨 단계 예상돼 호흡기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 추위가 시작됩니다. 아침 기온 영하로 떨어지겠고 차츰 더 추워져 주말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 예상됩니다. 비에 황사까지 날씨가 참 궂은데요. 어떻게 황사랑 비가 같이 올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없네 한탄하셨고요. 비 온 뒤 황사라니 타이밍이 절망적이라며 울고 싶어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산 아니면 마스크가 필요한 요즘이네요.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심없이 일했다던 박병대 전 대법관. 법원 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없이 일했습니다. 국민과 법관에게 고개를 숙였던 고영한 전 대법관. 후배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검찰이 두 전직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일부 하급자 진술과 상당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법원 행정처장을 지낼 때인 2014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이른바 부산 법조비리 사건과 정은호 게이트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 청구서는 158쪽, 고 전 대법관은 108쪽에 이릅니다. 여기에 적힌 많은 범죄 사실 가운데 대부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시점을 특정할 단계가 아니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사실상 양 전 대법원장을 정조준한 겁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내일 열릴 영장 심사를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두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를 책임졌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지연에 개입한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들을 김광산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배경부터 살펴보죠.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이들 두 명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임종원 전 차장의 상급자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속영장을 아마 청구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임종원 전 차장의 공소장에 보면 지금 박병대 전 대법관 그리고 고영한 전 대법관의 공범으로 적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박병대 전 대법관은 31번이나 나옵니다. 네. 그리고 고영한 전 대법관도 18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검찰에서는 이제 공범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임종원 전 차장의 직급 상급자거든요. 그러니까 임종원 전 차장이 법원 행정처 이제 기조실장을 하고 법원 행정처 차장을 할 때 이 두 전직 대법관이 상급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급자로서 당연히 밑에를 지시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개인적 일탈이 아니고 상급자로서 업무 지시의 어떤 관계였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더군다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어떤 연결 고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건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범행을 거의 다 부인했어요. 네. 그리고 실무진이 밑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소명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원 전 차장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는 건데, 이들 두 명 이외에도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법관이 한 명 더 있잖아요. 차 전 대법관이요? 네네네. 그런데 아마 지금 그 차은성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아마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혐의 자체에서는 좀 약간 뒤로 밀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범죄 행위에 많이 가담을 했고,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그의 이제 연결고리가 법원 행정처장인 박병대, 고영한 이 전 대법관, 그다음에 임종원 전 차장, 그러면서 이제 밑에 이제 판사와 관련된 이제 심의관들과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것은 이번에 대법관 두 명에 대해서 영장 청구한 다음에 추후에 아마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병대 전 대법관의 혐의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일단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적시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징용 판결. 그러니까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제 제기한 그 판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사실 1심, 2심에서 패소를 하고 대법원에서는 피해자 편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미 파기환송한 판결을 자체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 자체를 갖다가 뒤집기 위한 그러한 개입을 한다는 거죠. 특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공간에 가서 윤병세 전 장관 그리고 황교안 법무장관들과 만나서 어떻게 하면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 재판 자체를 원래 대법원 판결과 다르게 파기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논의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진단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어떤 지위와 관련된 확인 수사에 개입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보관실과 관련돼서 3억 한 5천만 원 정도의 공보관실 운영비가 있는데, 이걸 이제 빼돌려서 각급 법원장에게 이걸 분배를 하는, 이건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과
이제 비자금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정교조와 관련된 이제 정교조 관련된 법의 노조 지위, 확인 수성 이런 부분에 이제 개입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에 새로 드러나는 것은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범죄 사실에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고영한 전 대법관도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 일부 법관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실제로 가한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일단 이제 문건이 작성이 됐어요. 그래서 판사 사찰에 대한 문건을 작성하고 또 이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부산 스폰서 판사와 관련돼서 재판에 개입한 의혹. 그리고 정은호 게이트 사건이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법원의 불똥에 튀지 않기 위해서 저지하려고 했다는 내용.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교조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관련해서 재항고 이유서를 이제 대필하도록 하는 이런 의혹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혐의가 많죠. 네, 이들 두 대법관의 경우에 임종원 전 차장의 혐의보다 뭐 더 많은 혐의들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추가된 혐의들이 있잖아요.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이르면 내일 영장 실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법원도 현재 뭐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게 결과에 따라서는 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들을 살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뭐 구속영장 발부가 될 것이냐 되지 네. 않을 것이냐는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고 또 발부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고 한다면 이제 제19 감싸기라고 해서 굉장히 부담이 있을 거고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두 전 대법관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됐는데 박병대 전 대법관이 범죄 사실이 훨씬 많고 그 내용에 의하면 고영한 전 대법관보다는 죄질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박병대 전 대법관만 영장을 발부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이제 5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지금 한 3명 정도가 이 전직 대법관과 같이 근무를 하면서 배석 판사를 했더라든지 아니면 이 전 대법관이 대법관 시절 때 재판 연구관을 한 2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자기와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을까? 근데 이 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만약에 영장을 전담하게 되면 맡게 되면 기피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영장 심리를 못하게 하겠다. 그런 취지로 검찰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뉴스 초반에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에 말이죠.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게 확인되면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 김앤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에 있어서 이제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를 전원합의체 회부를 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든지 아니면 전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이제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전원합의체 회부가 되면요, 전원합의체 재판장이 누가 되냐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피고 측 대리인과 관련된 김앤장의 한모 변호사를 대법원 집무실 또는 음식점에서 3차례 이상 만난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일단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청와대와 어떠한 그 강행징용 재판에 대한 그런 계획, 그리고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서로 협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청와대, 김앤장 그리고 대법원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검찰에서는 구체적으로 확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수사는 일단 대법관 2명이 구속되게 되면 전직 대법관 2명이 그다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위안부 재단 해체 등 일본의 과거사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일본 극우 세력의 활동이 폭력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위안부 피해자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상영됐는데 우익들이 난입했다고 합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요코하마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자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침묵 일어서는 위안부의 상영장입니다.
안으로 들어오려는 우익단체 회원 3명과 주최 측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상영회장 주변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경찰 기동대가 나섰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다른 상영장엔 특공대 복장을 한 남성 7, 8명이 찾아와 영화 상영을 중단하라고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익들은 지난 10월에도 영화 상영을 후원하는 지자체에 집단으로 항의 전화를 거는 등 방해 공작을 벌여왔습니다. 최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나 위안부 재단 해체 소식에 편승해 수위가 대범하고 과격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폭언이나 헤이트 스피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몇몇 지자체에서 헤이트 스피치 금지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도로 위 자동차가 화염에 휩싸입니다. 노란색 대열을 향해 물대포도 쏟아지죠.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며 3주째 이어지고 있는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 모습입니다. 프랑스에선 2008년부터 사고 예방용 형광색 조끼를 차 안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했는데요. 이후 노란조끼는 운전자들과 안전의 상징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화물트럭 운전자들 중심이었던 시위대에 일부 복면을 쓴 세력이 가세하면서 폭력 시위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개선문과 그 안에 있는 마리안상이 훼손됐고 마크롱 대통령 퇴진 구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의 규모와 파장을 두고 사회 변혁 운동으로 이어진 6.8 혁명과 비교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 등에 타버린 차량 잔해가 널려 있고 유리창이 깨진 건물도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노란 조끼 시위는 지난 주말 대규모 폭력 시위로 번졌습니다. 파리의 상징인 개선문엔 혁명의 물결로 불태우자거나 국민의 승리 등 마크롱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낙서가 적혔습니다. 프랑스 혁명 정신을 상징하는 마리안상은 얼굴 한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쇠막대기와 망치 등을 들고 100여 대의 차량과 주택에 불을 질렀고 상점도 약탈했습니다. 1968년 학생과 노동자들이 권위주의 체제에 항거한 6.8 혁명 이후 50년 만에 최악의 폭력 사태로 꼽혔습니다. 경찰과 시민 100명 이상이 다치고 4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긴급 회의를 열고 총리에게 야당 지도자들과 시위 대표단을 만나 해법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Je trouve que c'est triste que le peuple qui a faim soit obligé d'en arriver là pour se faire entendre. Moi, je trouve ça. 유류세 인상의 피해가 서민층에 집중된다는 호소입니다. 마크롱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부문 민영화 등에 대한 누적된 불만으로도 해석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일부 극우 극좌 세력이 폭력을 유발한다고 보지만 일반 시민도 마크롱의 불통이 문제라는 반응이 많아 사태가 진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노란조끼 시위는 인근 벨기에로도 번져 수도 브뤼셀의 총리 집무실에 돌을 던지고 경찰 차량에 불을 지른 6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미국 민간우주 탐사기업 스페이스X가 2번의 연기 끝에 우주 탐사 사상 최초로 3번째 재활용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 로켓에는 우리나라의 과학연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1호도 탑재돼 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4, 3, 2, 1. 우리 시간 오늘 새벽 3시 32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X 펠컨 9의 블록 5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세 번째 재활용 로켓이 발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로켓은 지난 5월과 8월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 통신 위성을 잇따라 안착시켰습니다. 로켓에는 우리나라의 과학연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1호를 포함해 18개국 34개 회사에 총 64개 소형 위성이 실려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SSOA로 불리는 이번 임무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위성 탑승 공유 임무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켓 발사는 2차례의 연기 끝에 성공했습니다. 스페이스 X는 지난달 20일 발사체 펠컨 9의 1단 추진체 세부 점검 기간이 연장되며 29일로 발사를 연기했지만 당일 강풍이 심해 또 한 번 발사가 미뤄졌습니다. 우리의 차세대 소형위성 1호는 앞으로 2년간 태양 폭발에 따른 우주 방사선을 측정하고 별의 적외선 분광을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교통사고를 조사 중이던 경찰관이 또 다른 교통사고로 차에 치이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미국 플로리다의 한 고속도로입니다. 경찰관이 교통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날아든 검은 차가 경찰관을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트럭에 들이받친 검은 차가 중심을 잃으면서 하필이면 경찰관을 향해 날아든 건데요. 경찰관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고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아칸소주의 한 고속도로에선 유소년 축구팀을 떼온 버스가 전복됐습니다. 학생 1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는데요. 이 중 2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축구 경기를 위해 이동 중이었는데요. 알 수 없는 이유로 버스가 중심을 잃어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어린 학생의 안타까운 소식에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신임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통령 전용기 매각에 나섰습니다. 중고 물품을 팔 땐 사진이 필수입니다. 초호화 대통령 전용기도 예외는 없는데요. 고급스러운 내부 시설의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우리 돈 2,400억 원에 구입한 이 전용기는 보잉사의 최신 기종인데요. 소박하고 투명한 정부를 지향하는 친임 대통령이 이 전용기는 과하다며 임기 동안 상업용 비행기를 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누구에게 얼마에 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다거북의 목구멍에서 끌려 나온 것은 다름 아닌 검은 비닐봉지입니다.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를 삼킨 건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해변에서 구조될 당시 거북은 목구멍을 틀어막고 있던 비닐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비닐을 제거했지만 여전히 거북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바로 오늘 나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보는 게 어떨까요? 하늘이 온통 까만 새떼로 빼곡합니다. 시내를 점령한 4천여 마리의 새떼로 이탈리아 로마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새들은 낮에 교회에서 올리브를 따먹고 밤에 도심으로 돌아와 거리를 온통 새똥천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편히 돌아다니지도 못하는데요. 보호종인 새들이라 달리 손쓸 방법도 없습니다. 고심 끝에 이탈리아 정부가 새들의 천적인 매를 고용했는데요. 새들을 다치지 않게 하고 겁을 줘서 쫓아내려는 겁니다. 과연 매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해줄지 주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 8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배우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여름에 장 씨의 동료 배우가 저희 JTBC와 어렵게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사건 당시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관련 조사에 협조를 하겠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이 동료 배우가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2009년 4월 고 장자연 씨의 동료 배우였던 윤모 씨가 경찰 수사에서 그린 자리 배치도입니다. 2008년 8월 기획사 대표의 생일날 서울 청담동의 가라오케에서 있었던 술 접대를 기억해낸 겁니다. 윤 씨는 이 자리에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당시 투자회사 상무였던 조모 씨가 장 씨를 추행했다고 진술한 목격자입니다. 조 씨의 재판에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이유입니다. 조 씨 측은 윤 씨가 경찰 수사 당시 피의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해 여러 번 번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른 사람과 헷갈려 자신을 잘못 지목했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윤 씨는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고
경찰에서 피의자들의 얼굴을 영상으로 보여준 뒤부터는 일관되게 조 씨를 지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2009년 조 씨를 재판에 넘겨달라며 검찰에 보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지난 6월 조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관선이 아닌 민선 단체장은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바로 관사인데요. 그런데 경북 구미에서 시장 관사를 위한 예산이 잡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청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장세용 구미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선 이후 이곳에서 월세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 전세금 규모인 3억 5천만 원이 내년 구미시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관리비 명목에 월 30만 원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시장 관사로 쓰겠다는 겁니다. 구미시 측은 담당 부서에서 관사 관련 조례에 근거해 예산 책정을 제안했고 시장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도 논란입니다. 거의 50평하고 제일 큰 평수에 들어가죠. 관선 시대엔 중앙에서 지역으로 단체장을 파견하다 보니 관사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민선 단체장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출마가 가능합니다. 주민 세금을 한다고 하면 지들 돈급 다 받고 다 하는데 근데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그 사람만 특혜 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이 때문에 구미시도 지난 2004년 시장 관사를 없앴습니다. 지난 2010년 전국 68곳이었던 기초단체장 관사는 이제 10곳가량만 남았습니다. 구미시장 관사 예산은 내일 시의회 예결위에서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곰돌이 푸를 내세운 에세이였습니다. 늘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푸의 말들에 공감을 했습니다.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온 책 대부분이 위로를 하는 책들이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1926년 동화책 주인공으로 탄생한 곰돌이 푸는 올해로 92살입니다. 1970년대엔 애니메이션으로 나와 어린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2달 전엔 스크린을 통해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른이 된 뒤 잊고 사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며 잃어버린 동심을 자극했습니다. People say nothing is impossible, but I do nothing every day. 곰돌이 푸는 올해 서점가도 휘어잡았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책의 저자로 나섰습니다. 만화나 동화 속에서 낙천적이고 느긋한 곰돌이 푸가 던져온 말들. 눈앞의 행복을 잡아요. 타인의 행복을 흉내내지 마세요처럼 사람들이 팍팍한 현실에서 놓치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춰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하루하루의 소소한 행복을 긍정하라. 어릴 적 즐겨봤던 만화 주인공들의 목소리를 담은 캐릭터북에서 성인 독자들은 위로받고 또 치유받았습니다. 실제로 올해 베스트셀러 상위 10권 중 6권이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토닥여주는 책들이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공중으로 솟구쳐 내리꽂는 스파이크. 그래서 배구는 위로 향하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이런 공격을 받아내기 위해 선수들이 아래로 몸을 던집니다. 벤치 의자 위로 날아오르고 코트 옆 카메라와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공 하나를 살리기 위해 삼성화재 김강령은 선수들이 몸 푸는 곳까지 달려가 몸을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기 전까지 공을 받아내기 위한 몸부림. 선수들은 광고판에 부딪히는 걸 마다치 않고 또 무작정 벤치로 뛰어들어가기도 합니다. 3번 만에 상대 코트로 공을 넘겨야 하는 배구에서 수비는 때론 간절함을 상징합니다. KB 손보 세터 황태기는 상대편 코트까지 넘어가 공을 살려내 득점으로 연결했고 현대캐피탈 전광희는 공 하나를 받으려고 중계 카메라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득점은 상대의 기세를 꺾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40살 여우연은 수비 전문으로 프로배구 19년 동안 서브를 받아내고 스파이크를 걷어올리는 일만 도맡았습니다. 공 하나하나를 받아낼 때마다 신기록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든 공을 받아 올려서 다시 공격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일. 호쾌한 스파이크로 기억되는 배구에서
아래로 향하며 굳은 일을 하는 선수들이 있어 가슴 뛰는 장면들이 쏟아집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남자 프로배구 대한항공이 주전들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 KB 손해보험을 꺾고 단독 선두를 이어갔습니다. 주전 5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한 대한항공은 KB 손해보험을 세트스코어 3대1로 꺾었습니다. 대한항공은 10승 3패로 승점 31을 기록해 2위 현대캐피탈을 승점 5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반면 KB손해보험은 5연패 늪에 빠졌고 3승 10패 승점 11로 계속 6위에 머물렀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파울로 벤투호가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에서 개막하는 아시안컵 출전을 위한 조기 소집 명단을 오늘 발표합니다. K리거를 중심으로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이 대상입니다. 오는 22일쯤에는 유럽과 중동에서 뛰는 선수들을 포함한 최종 명단이 발표될 예정인데 손흥민 선수 등이 이때 합류할 전망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대표팀에서 나온 득점 가운데 축구팬을 사로잡은 올해의 골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올해의 골에는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손흥민과 황의조, 문선민 등 7명의 8골이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손흥민이 독일전 2대0 완승을 확정한 골이 현재 온라인 투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빗소리는 잦아들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는 대부분 그쳤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아직 내리고 있고 영남 지방과 제주에는 시간당 10mm가 넘는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비는 중부 지방부터 차츰 그치면서 오전에 대부분 개겠습니다. 반면 동해안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어서 비교적 강수량이 많은데요. 최대 40mm 예상되고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도에 5에서 20mm,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앞으로 5mm 정도만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황사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는데요. 때문에 중서부와 전북, 광주 등지에서 나쁨 단계 보이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서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바람이 거세고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포근하지만 낮부터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서울이 11도, 광주와 전주, 대구가 14도로 대체로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북한도 평양이 최고 6도, 개성이 9도에 그치겠습니다. 황사는 금세 해소되면서 내일은 미세먼지 보통수준 보이겠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본격 추위가 시작됩니다. 주말에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 뚝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유족들의 동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됐다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계정 해경군 김 씨의 주인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결론 내리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회가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홍남기 후보자에게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질문이, 김 후보자에게는 도덕성 문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의 등급 컷 등 채점 결과가 오늘 공개가 됩니다. 매우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온 국어 영역은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대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적표는 내일 배부가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